혹시 우주가 얼마나 큰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밌는 계산이 하나 있는데요. 지구에 있는 해안가의 모든 모래알의 개수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보다 별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허블 망원경 바로 위를 또 스타링크가 다 궤도가 돌고 있으니까 지구 근접 물체들의 관측이 어려워지면서 자칫하면 지구를 위협할 가능성 있는 소행성을 미리 예견하고 탐지하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저희 테마버스 이번 테마는 우주항공인데요. 게스트로 천문학자 우주먼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주항공 세계에서의 우주먼지님,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지웅배님으로 각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주를 사랑해서 지금 천문학을 하고 있는 유튜버 우주먼지이자 또 세종대학교에서는 은하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웅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멘트부터 한 학교의 교수님이자 유튜버다 라고 하는 게 이질감이 들면서도 또 요새 시대에는 또 괜찮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는 분으로서 어떠세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버라는 거는 어떤 독립된 직업으로까지는 인식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워낙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유튜버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교수든 아니면 유튜버든 사실 결과적으로 지식을 퍼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위치, 장소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목적이 다양하겠지만 돈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교수님 혹시 왜 유튜브 하셨어요? 제가 2년, 3년 전에 어떤 유튜버 분을 봤는데 이제 그 채널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어떤 천문학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논문이 맞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 분야를 사랑하는 연구자로서 저런 지식이 공유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그렇다면 내가 뭐 댓글 다는 거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주 영화를 보면 우주를 제일 좋아하고 탐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자일 텐데 실제로 우주 나가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천문학자랑 우주인이 왜 항상 다른 사람일까? 이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안 되나?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우주에 나가려면 어쨌든 우주에 대한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험난한 우주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저같이 별로 이제 평소에 운동도 하지 않고 항상 건강에 해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우주에 갈 만한 체력 조건은 안 될 거예요.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인들이 보통 어떤 경로로 뽑히게 되냐면 공군 파일럿 네. 출신인데 그 중에서 물리학이나 천문학 같은 학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체력을 먼저 기반으로 해서 뽑고 나서 나중에 이제 천문학 교육을 해서 우주에 가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선 이제 워낙 우주선 자체도 튼튼해졌고 또 굉장히 그 우주 정거장 내부도 조건이 좋아져서 천문학 박사 출신 아니면 물리학 박사 출신의 과학자가 체력을 단련해서 이제 가는 케이스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러면 뭐 이런저런 가정들을 덧붙여서 만약에 우주먼지님께서 우주로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1순위로 가고 싶으신 데가 어디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보고 싶은 풍경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 은하가 어떤 모습인지 멀리서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교과서나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우리 은하의 소용돌이 치는 모습은 다 그냥 상상도예요. 우리 은하 사이즈만 10만 광년이니까 이걸 멀리서 보려면 뭐 수백만 광년까지 탐사 로봇을 보내야 되겠죠. 네. 약간 불가능한 건데 언젠가 뭐 기회가 된다면 안드로메다 정도는 가서 거기에서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이 그동안 그려왔던 몽타주와 얼마나 비슷한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꿈은 갖고 있습니다. 역시 뭔가 이 답변에서부터 지적 호기심, 상상력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답변. 진짜 순수한 욕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테마인 우주항공,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인류의 다음 항해 우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주먼지님의 원래 본업이 천문학자시잖아요. 사실 저는 이 단어가 주는
낭만감? 감성이 네, 있어요. 감성이 뭐가 있어요. 천문학자. 천문학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우주먼지님께서는 어떤 매력을 느끼셔갖고 천문학에 발을 들이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4살쯤에 당시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던 만화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어떤 거요? 은하철도 999였어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우주가 그냥 마냥 아름답다. 나도 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만화에서 차장 캐릭터를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승객들을 태우고 우주를 가이드하는 역할이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사람들에게 우주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은하철도는 현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우주를 가이드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남들보다 우주 찔끔 더 배워서 내가 사랑하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천문학 연구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우주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되게 멀리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었는데 진짜 우주가 크긴 크구나 이거를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계기였어요. 혹시 우주가 얼마나 큰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계산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지구에 있는 해안가의 모든 모래알의 개수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을까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어린 계산이긴 한데 해보면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보다 별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우주는 셀 수 없이 이제 거대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주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태양 중심에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는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 주변에 또 다른 인접한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다란 오리온 나선팔이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역시 또 거대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10만 광년 지름의 우리 은하의 일부이죠. 근데 또 우리 은하를 벗어나면 가장 가까운 옆집 은하까지 거리가 250만 광년이에요. 옆집이 250만 광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안드로메다랑 우리 은하랑 주변의 꼬마 은하들까지 해서 또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 동네를 하나 이루고 있고요. 또 그걸 포함하는 거대한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면 현재 인간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거대한 주소지라고 하는 라니아케이아 초은하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 지름만 5억 광년이 넘어요. 5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여행하려고 해도 5억 년이 걸리는 거죠. 이 안에 은하만 10만 개 모여 있습니다. 우주 차원으로 넓혀서 생각을 해버리니까 지구가 뭐 별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고 우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철학적이다, 낭만적이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우주에 대해서 좀 더럽고 욕망이 가득 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주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되니까 정부도 붙고 기업도 붙고 사람들도 열광하고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주 자원이라는 게 분명히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그 자원을 채취해 왔을 때 지구상에서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전 기대를 좀 품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우주 자원은 천문학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을 그대로 갖고 올 수만 있다면 당연히 유용할 거예요. 근데 지구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행성이에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막 땅도 뒤집어 엎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땅 어딘가 숨어있던 자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거죠. 또 지구 자원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고 특히 요즘 이슈가 제일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백금, 금, 철, 니켈 같은 그런 고농축된 금속 자원들도 있고 또는 지구에서는 조금 구하기 어렵다라고 알려진 히토류 같은 것도 특히 요즘 뭐 반도체 기반 산업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풍화 침식도 거의 없고 그리고 굉장히 고농축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도 높고 또 우리가 여러 소행성들을 탐사해 보니까 뭐 최근에 푸시케라는 소행성도 엄청나게 많은 철, 금속을 품고 있고 또 1986DA라고 하는 소행성도 고농도의 백금 이런 거를 품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올 수만 있다면 당연히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애가 만들어졌을까를 보니까 원래 얘도 덩치가 좀 더 큰 애였어요. 그래서 분화 과정을 거쳐서
그 깊은 내부에 철과 니켈이 가라앉았고 외곽에 이제 지각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래전에 다른 소행성이랑 아주 격렬한 충돌을 겪고 껍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만 노출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은 철과 니켈 덩어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네. 우리가 바로 표면에 가서 그런 고농도의 금속 자원을 얻는 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례가 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핵 융합을 할 거다. 그러면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헬륨3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태양이 태양풍을 뿜어낼 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보호막 때문에 헬륨3가 우리 지표면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헬륨3가 바로 옆 동네인 달 표면엔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농도만 보면 PBP 수준이라서 되게 낮긴 하지만 면적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달에 쌓여있는 전체 헬륨3 양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달에 가서 갖고 올 수 있다면 앞으로 머지않아 핵융합이 상용화되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긴 하는 거죠. 근데 지구의 핵융합 기술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이게 문제지. 정확한 수작입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네, 아직 그러니까 갖고 와도 당장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계속 가정을 갖고 올 수만 있다면 이라고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갖고 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저는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로켓이 쫙 이륙하면 와 짝짝짝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니까 막상 가서 채취하고 다시 가져오고 이게 진짜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싶은데 백금이 있는 행성이라 그랬나요? 소행성이요. 소행성. 네. 소행성에서 백금을 갖고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이틀이면 되나?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와, 이틀 만에 갖고 올 수 있으면 뭐 아마 당장 우리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주가 너무 넓어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다 그 화성과 목성 사이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로 화성까지 가는 데만 7개월 걸립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진 심지어 더 작은 소행성으로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하면 뭐 갈 때 한 1년 걸릴 거고 또 돌아올 때도 1년 걸릴 거고 그러면 가서 자원 잘 캐와 이러고 이제 보내놓고 나면 걔네가 선물 들고 오기까지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빨라야 2년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쨌든 자원을 싣고 온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우주 탐사 미션은 오히려 여행 가는 내내 중량이 줄어들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연료를 쓰면서 가니까 출발할 때보다 도착해서 결국엔 그 질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자원을 챙겨오겠다는 건 중량을 늘려서 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소행성이나 뭐 달에 뭐 이렇다 할 발사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적은 추력만으로 와야 하는 건데 그러면 약한 힘으로 들고 올 수 있는 짐의 양도 많을 수가 없겠죠. 저도 우주 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사했던 게 뭐였었냐면 1kg을 운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사에서도 예전에 이제 한 번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 몇 톤의 질량의 물체를 들고 갔었고 거기에서 그 우주 발사체가 사용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면 킬로그램으로 나눠보면 대략 얼마가 나오잖아요. 2015년 기준으로 아틀라스 5 1회 발사 비용이 1억 6천만 달러였는데 이걸 1kg으로 나눠보면 대략 한 19,700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2,800만 원 정도인 거죠. 1kg당 2,800만 원. 과연 그 무게를 1kg 무게에 2,8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걸 우리는 운송 수단으로 과연 쓸 수 있겠느냐. 물론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지금은 뭐 킬로그램당 2,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평가되고 있긴 한데 그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 이게 그 삼다수 300만 원짜리 물을 드시겠습니까? 아니 저 지금 온라인 쇼핑하면 배송비 3,000원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든 합배송해서 시키는데 꿈은 정말 화려하지만 이걸 정말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탐사선도 보내고 뭔가를 캐오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운석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건 천문학적으로 되게 가치가 높은 자원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운석도 사실 그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출신 배경에 따라서 약간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장 코앞에 있는 달 정도에서 날아온 운석 혹은 소행성 정도 운석은 그렇게 이제 비싸게 취급하진 않습니다. 네, 워낙에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그냥 남극이나 사막 가면 심심치 않게 주울 수 있는 네, 운석 조각이고요. 이제 보통 화성에서 날아온 운석 그런 케이스는 되게 좀 특별 대우를 받기는 해요. 워낙 거리도 멀고 지구에 오는 그 빈도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제 좀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래에 우주 자원을 계속 채취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수급을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고 이게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구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세계의 패권을 쥐는 나라의 어떤 순위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은 다 화석 연료 기반의 문명이다 보니까 뭐 중동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산유국 이런 국가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벌어진 여러 정세 상황에 따라서 전체 그 유가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산유국 기반의 문명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자원이 채굴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면 전통적인 산유국들이 갖고 있던 지금의 어떤 세계 정세 패권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우주 개발 신흥 국가들이 또 가져가게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뭐 사소하게는 이제 이런 운송 수단들이 매일매일 심심치 않게 하늘을 지나가게 될 테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비행기 보는 것처럼 이제 매일 하늘 보면 짐 싣고 다니는 로켓들을 매일 보는 뭐 그런 삶도 살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무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히토류잖아요. 사실 근데 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산업재에 굉장히 소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량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철강제 하나의 강성이 바뀐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굳이 그 우주자원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찾아보자면 광석 자체를 들고 오는 거는 무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현지에다가 재련소가 탄생할 수 있다면 물론 재련소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만 물이 없는 곳은 불가능합니다만 만약에 재련 기술이 발달을 해서 재련이 가능하다면 그 정도는 우주에서 어떤 굉장히 핵심 자원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어쩌면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 자원을 갖고 오는 게 오히려 운송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구축해왔던 현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 자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땐 그땐 돈을 낭비하더라도 갖고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앞으로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남아있을지 고갈되기 전에 이 우주 자원의 어떤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 시간 싸움에서 운명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과학 쪽을 잘 모르니까 우주 자원이라는 말로 퉁쳐서 봤었는데 그게 뭔가 석유를 대체하는 자원이느냐 아니면은 어떤 금속에 넣을 히토류냐 이 자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모습이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주먼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영화 아바타가 좀 떠올랐거든요. 아바타에서도 이제 원래 자기들이 살던 행성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외계 행성에 가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져오자 뭐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영화였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우주 자원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 무책임함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뭐 그렇거든요. 뭐 지구가 요만한데 우리가 뭐 펑펑 써도 괜찮겠지 싶은데 이게 인류가 닿을 수 있는 우주 자원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한계라는 게 존재하나요?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제 생각에는 뭐 무궁무진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순수하게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공학적인 그런 실천적인 문제일 텐데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카르다쇼프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제안한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인류 문명이 더 발전한다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에너지 자원을 쭉쭉 뽑아 쓸 수 있을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전체 다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마저도 아직 100% 하고 있지 못해요.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뭐 석유, 네. 화석 연료인 거고. 근데 우리는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그 1단계조차 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나은 문명이 일단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이번엔 아예 태양 에너지를 쭉쭉 뽑아 쓰기 위해서 태양 코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로 태양 전체를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는 건물에다가 태양광 패널 깔아봤자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받는 거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느니 태양 코앞에 날아가서 인공적인 가림판으로 태양 다 감싸서 코앞에서 이제 태양빛을 뽑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항성에, 그러니까 별의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카르다쇼프 스케일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SF 같긴 하지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은하계의 별을 다 에너지원으로 쓰는 이제 그런 이제 문명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건 3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제 생각에 2단계 문명까지는 그래도 뭐 시도를 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우주 어딘가 다른 기술 문명도 도달한 곳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마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공학적인 한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게 뭐 마라탕 같은 거 시킬 때는 보면은 1단계, 2단계 해갖고 한 7단계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 단계 건너뛸 때 미묘하게 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주로 넘어오니까 1단계부터 만만치가 않고요. 2단계, 3단계 넘어가니까 제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정도로 훅훅 건너뛰어버리네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인의 한 명으로서 기능하기엔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 우주라는 공간은 누가 가서 딱 깃발 꽂고 이 땅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바로 선언할 수 있는 건지 그 뭔가 권리관계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우주는 아직 주인이 없죠. 그렇죠. 우주는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 소련에서 먼저 이제 스푸트니크호를 쫙 쌓아 올리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쟤네 저 정도 쏘아 올릴 수 있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뭔가 일도 아니겠네. 이러면서 건불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누구 군사적 혹은 어떤 강대국의 소유물로 두지 말고 평화의 공간으로 놔두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외기권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는데 외기권은 점유하거나 주권을 주장하거나 특정 국가의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끼리 서로 협조하고 장려한다. 단, 핵무기 또는 모든 종류의 대량 파괴 무기를 지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량 파괴 무기를 설치하지 않는 건 안 하고 있지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뭐 우주의 주인은 없으니까 우리도 위성 띄워서 지구를 한번 감시해 볼 테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없고 또 한 가지가 주요 자원을 우주에서 먼저 가져오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군가 먼저 갖고 오게 됐을 때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 진짜 그 소유권을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의 소지는 그렇죠. 이게 뭐 말로는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뭐 국제적으로 협약을 뭐 아무리 막 평화 조약 뭐 이런 협약들을 맺었다 해도 네.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아직은 좀 복잡한 문제긴 하네요. 우주 조약이 약간 남극 조약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남극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이제 거기에는 과학 연구자들만 이제 주로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도 주인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그 조약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뭐 우주를 가는 거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말고 어차피 다 못 갈 테니까 우리끼리 좀 평화롭게 합의해서 잘 쓰자. 그러니까 이런 좀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민간 기업도 투자하고 있고 또 다양한 후발주자 국가들도 열심히 우주에 도전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좀 더 그냥 유명무실한 문장으로만 구호로만 존재하지 말고 어떤 실용적인 법적 조항으로 이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개발을 하고자 탐사를 하고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경쟁이라는 게 늘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하잖아요. 뭐 긍정적인 거라면 여러 나라가 뛰어드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잘 이런 느낌으로 기술 혁신에 투자를 많이 해줄 거고 부정적인 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가 우리 내 땅이야 이거 협약 조약 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나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긍정 부정 둘 중에. 저는 사실 천문학자다 보니까 조금은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조약이 있긴 하지만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국가 간의 협약이지 사기업까지 제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어떤 공격적인 우주 투자를 해서 막 자원도 가져다 쓰고 뭐 깃발 꽂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미국 정부가 한 거 아니다. 이거는 한 기업이 한 거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우주 조약을 근거로 약간 공격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우주 조약도 더 보편적인 여러 우주 민간 기업들까지 이제 아우를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단적으로 스타링크가 지금 워낙에 많이 다니고 있어서 지상 관측이 엄청 방해돼요. 뭔가 보시다가 자꾸 휙 네, 이렇게 그쵸.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실제 천문 관측 연구에 쓰는 대형 망원경들은 렌즈를 열어놓고 찰칵 찍는 게 아니라 장시간 노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편대로 지나간 애들이 진짜 쫙 궤적을 남기기 때문에 실제로 허블 망원경 사진조차도 요즘에 많이 버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허블 망원경 바로 위를 또 스타링크가 다 궤도가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관측하는 입장에서는 좀 방해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조금 실용적으로 가면 그렇게 지구 근접 물체들의 관측이 어려워지면서 자칫하면 지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미리 예견하고 탐지하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구의 어떤 존폐까지도 의도치 않게 좀 위협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난개발된 인공위성들이 결국에 수명이 짧아서 금방금방 또 지상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내 집 앞에 우주 쓰레기가 떨어졌다 이게 그냥 해외 토픽 정도의 네, 맞아요, 이상한 맞아요. 뉴스이지만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누구나 다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일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운 나쁘면 새똥 맞는 거 정도의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우주 보험도 생기고 다양한 법적인 이야기들도 생기고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우주먼지님께서 학생 때 뭐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관측하셨던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 방해받는 요소가 훨씬 많아졌다는 게 체감이 되세요? 진짜 방해 많이 되죠. 네. 망원경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천체 사진, 밤에 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해도 요즘에 카메라 그냥 대충 세워놓고 밤에 사진 찍으면 그냥 다 인공위성이에요. 엄청 많아요. 네. 뭐 옛날에는 비행기 한두 개 지나가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르죠.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이제 스페이스X 측에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스페이스X가 나름 대안이라고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두운 위성을 쏘겠다. 그러니까 위성의 표면을 어둡게 태양빛을 덜 반사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띄우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덜 어둡게 보일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다크 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하는 게 가시광선을 이용한 것으로만 관찰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뭐 전파를 이용해서도 할 거고. 그러면 근데 거기 위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다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이 전파 관측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 보통은 연구용으로 쓰는 전파 영역과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파는 구분해 놔요. 그래서 항상 전파 밴드별로 여기는 뭐 어떤 통신사가 가져가고 여기는 연구 목적으로 남겨놓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열어놓은 밴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밴드는 이제 법적인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스타링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밴드에서도 노이즈가 막 잡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보니까 인공위성이 지상이랑 관제할 때는 법 제약에 따라서 그 통신 전파를 써요. 근데 인공위성 장비 안에 의도치 않게 장비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일상적인 노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제약에서 컨트롤하지 않아요. 통신을 쓰는 전파가 아니라 그냥 부품 돌아가다가 나오는 노이즈니까 네네. 이거는 그 제약에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해 전파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우주 조약에서부터 뭐 계속되는 이야기겠지만 확실히 기업이라서 제약받지 않고 좀 그레이 존에서 남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네요. 그럼 기자님께서 보실 때는 이 우주 개발 경쟁의 긍정 부정으로 하면은 어떤 쪽이라고 근데 앞서 우리 먼지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쩌면 우리는 먼 훗날 새똥 떨어지듯이 위성이 내 집 앞에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그냥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그 우리가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주 쓰레기를 데브리라고 부르는데 데브리 문제라고 하는데 그 여기도 재밌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해서 1978년에 나사 과학자가 논문에 소개한 그 개념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성을 여러 개를 발사를 했는데 그 궤도를 돌다가 만약에 그 위성과 위성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딪히는 건 위성 두 개의 위성이 부딪히는 건데 부딪히면 여기서 발생하는 파편은 수백 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백 개의 그 파편들이 무엇인가 다른 위성과 부딪히게 될 경우라고 하는 개념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설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수백 개의 파편은 수백 개 떠 있는 위성과 부딪힐 수 있으니 처음 시작은 두 개의 위성이었지만 이건 도미노처럼 번져서 전체가 다 같이 폭발하고 충돌할 수 있는 위험까지 있다라고 할 만큼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지금 우주 궤도상에 혹은 그 궤도 위에 있는 인공 물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소련에서 쏘아 올렸던 정찰 위성이 한 번은 지구상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 쪽에 떨어졌대요. 근데 이 위성의 연료원이 원자력이었던 거예요. 떨어졌을 때 거기에 방사성 오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다 청소하고 하느라고 이제 나중에 뭐 보상금 받고 이렇게 마무리 되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는 게 또 있고 대량 파괴 무기라든지 핵무기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웬만한 강대국들은 다 우주군을 창설했어요. 맞아요. 우주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주군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경쟁이 심화되게 됐을 때 우주 조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기업은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우주가 군사화되는 그것을 그런 걱정들이 좀 있죠. 저는 이제 우주 쓰레기나 군사화 문제라는 게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곳이 되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지만 경쟁이 과잉되었을 때 당장 우리 생활에서의 불편한 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꼭 인지하고 좀 접근을 해야겠네요.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상상을 하나 해볼 수 있어요. 몇 년 사이에 여러 신생 우주 그 새로운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뭘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 우주 광고예요. 우주 광고. 네, 뭐 예를 들면 달 표면에 커다랗게 광고판 그림을 그려서 어떤 특정 기업의 광고 이미지를 띄운다거나 아니면 스타링크 같은 이제 편대 비행이 가능한 저고도 위성들을 여러 대 띄워서 우리 그 한강에서 드론쇼 하는 것처럼 어떤 문양을 이제 하늘에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아이디어까지 구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밤하늘에서 계속 광고판 하나씩 지나가는 풍경도 보는 거예요. 저 애드블락 하고 싶은데 할 수가 그쵸? 없네요. 우리 그 어디 웹사이트 들어가면 팝업 여러 개 뜨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늘에서 그러고 있는 거면 과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중용의 길을 우리가 잘 좀 걸어가면 좋겠네요. 스타쉽을 딱 쏘아 올리면서 폭발을 했어요. 폭발했는데 성공이래. 특히 선진국들이 실패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인접한 일본, 중국, 러시아 다 그렇게 화목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고체 로켓은 못 만들었어요. 고체 로켓은 보통 미사일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곧 미사일이에요.